9월 12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인 9월 19일 저녁 7시 반에 제 오프 더 톡 강연회를 가집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4달이 지났고 지금 북핵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바쁘시더라도 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회원분에 한해서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요즘 방송 장악 어쩌고 하면서 위기인데 왜 안 다루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전직 방송위원이자 KBS 감사 출신인 강동순 님을 모시고 매주 이렇게 주말에 토일 이틀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방송 문제에 대한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따로 다룰 필요가 없다. 이래서 안 하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는 문제 제기를 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선후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된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속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헷갈리면 나라 일을 할 생각 말아야 되겠죠. 자, 유엔이 한국 시간으로 조금 전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 결의 내용을 보면요. 만장일치로 했지만은 사실상 사전에 러시아와 중국의 요구들을 다 수용해서 조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끝장 제재를 한다거나 유엔에서 이 대북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할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과 막상 결의된 내용을 보면 전혀 그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유엔 이런 제재 정도를 가지고 북한이 겁을 먹고 그들의 핵 개발이나 ICBM 개발을 멈추겠는가? 저는 그야말로 북한이 눈도 끔찍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이 원유에 대한 제재가 있다고 했지만은 당초 초안에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겠다 했다가 이번에 결의된 내용을 보면 400만 불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 금지를 추진했지만은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건별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기존의 상한선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부분이라면 그것이 무슨 북한의 압력이 되겠는가? 이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이해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최종적으로 보면 기존 규모에서 30% 정도를 이렇게 줄이는 타협점으로 유엔 안보리가 거기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와 미국과 서방 측 간에 합의가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상한선이라는 것이 과연 정확한 것이냐? 안 그러면 중국이 겉으로는 100만 톤, 러시아가 30에서 40만 톤 정도를 북한에 해마다 원유 공급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의된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만큼 주는가를 제대로 아는 속에서 30%인가 아니면 거품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러시아와 중국의 이야기를 믿고
업돼 있는 숫자에서 30%를 한 건가. 제가 봤을 때 엄청난 거품을 포함시켜서 업시키고 거기에서 30%를 삭감하는 이런 방식으로 결론이 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의 석유 제재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수출도 연 200만 배럴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 제품,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또 해외 진출한 노동자와 관련해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를 했고요. 기존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결의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는 건데요. 지금 북한의 노동자가 전 세계 40개국에서 5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만 명 정도 이래 나가서 1년에 25억 불 정도의 수입을 이렇게 벌어들이는데, 이번에 그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섬유 수출 차단과 노동자 고용 제한으로 1조 원이 조금 넘는 정도의 이 북한 수입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 품목을 실은 이 북한 선박에 대해서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단초 검색을 의무화하는 데서 촉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공해상에서 이 북한 선박이 검색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구로 이동시켜서 검색할 수 있고, 이도 거부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서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물품 이전을 금지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어선들이 이 생선을 잡아서 서해나 황해상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원래는 김정은, 김여정 등 핵심 지도부 5명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려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다 빠지고 박영식 인민무력상 개인 1명과 그 다음에 노동당 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정선동부 3개 기관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즉 김정은과 김여정이는 최종 결의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금융 분야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고, 기존의 합작 사업체도 120일 내에 폐지하라고 했는데요. 자, 결국은 이번에 이 유엔의 제재는 끝장 제재가 아니라 솜방망이고, 알맹이는 모두 빠져서 이전처럼 허울뿐인 제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고, 원유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30% 삭감한다 했지만은 사실상 이 몸통은 보전을 해줬습니다. 결국 이 북한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러시아의 입장이 관철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큰 소리만 칠 뿐이지 유엔에 미국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주도국인데 그 유엔조차도 미국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니키 헤일리 미국의 유엔 대사가 큰 소리 친 거에 비하면 그 내용은 실제로 보잘것없습니다. 자, 미국의 이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것은 미국 자국의 제재, 유엔의 제재, 일본의 제재, 각국에 알아서 하는 제재 등이 주요 제재 내용인데요. 유엔에서 하는 것도 이럴진데 나머지 각국들이 알아서 제대로 된 제재를 할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유엔의 이런 제재가 허풍으로 끝났는데요.
자, 북한은 아이고 그런 제재 백날 해봐라. 내가 앞으로 몇 년은 버틸 여력이 있다. 그리고 나의 보스 중국과 러시아, 시진핑과 푸틴 형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자, 우리가 좀 뭐라 하는 척하고 말리는 척 할 거니까 니는 그런 거는 그냥 한기로 흘려듣고 그야말로 네 갈 길을 가라.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미국을 몰아내고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짜고 치면서 뭐라 하는 척하고 적당히 솜방망이가 되도록 제재를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서 너를 도와줄 거니까 너는 겉으로는 그냥 우리가 널 나무라는 걸 감수하는 척하고 우리 말도 안 듣는 척하라. 둘이서 물밑에서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국과 러시아를 동원해서 이 두 나라가 북한에 압력을 넣어서 북한의 핵 개발을, ICBM 개발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도 러시아, 중국에 형식적으로 이 원유 수출 중단 등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들이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와중에 러시아에 가서 북한을 돕기 위한 나진 하산 공단이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전기 가스 철도 연결이라든지 남북로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좀 이따가 북한이 대화가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준비는 지금 다 해놓자. 러시아 부분부터 착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더 나아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사드 우리가 무슨 갖다 놓고 싶어서 갖다 놓냐. 전임 정권이 해놨는데 내가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한 1년 벌어놨는데 그 사이에 북한을 좀 어떻게 구설려서 대화하는 형식이라도 좀 해주고 우리 체면 좀 세워주라. 7월 초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전혀 신경도 안 쓰죠. 한국은 열애죠. 한번 보세요. 한국이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모든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당신들이 계속 북한에 기름을 대주고 뒤에서 식량을 지원해주고 이런다면 우리도 당신들과의 관계를 전면 제고하겠다. 이 정도로 가야 조금 귀담아 들을까 말까 한데 우리 스스로가요. 스스로 우습게 보이도록 돼버렸습니다. 자, 트럼프가 맨날 큰 소리만 치지 유엔에서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 지금 물 건너 갔다라는 거는 이제 다 알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요. 북한이 실제 각도로 ICBM을 발사하고 그리고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를 성공시키고 더 나아가서 7차 핵실험 한 번쯤 더 하면 이제는 미국 1위와 우리하고 대화하자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북한은 미국과 물밑에서 여러 가지 대화 통로를 마련해 놓고 미국에 대해서 간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대화에서 주 메뉴는 평화협정이 될 것이고 거기에는 한마디로 한미 동맹을 끝내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문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에 대해서 곱하기 한 1000 정도 해서 돈을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뜯어내는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핵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ICBM 정도만 없애고 그것도 없앤다고 말만 하고 그렇다고 있는 기술이 어디를 가버립니까? 북한이 숨겨놨을 때 누가 찾아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형식적으로 안심시키고 한국은 꼼짝 못하게 된 상태에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ICBM을 폐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하고 합의가 끝나버리면요. 한국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멀리 날아가는 ICBM 운반수단은 없앴다 칩시다. 북한이 지금 스커드나 노동부터 천수백 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한국으로 보낸다고 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평생 핵의 위협 아래 고립무원으로 버텨가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가 고통스럽더라도요, 중국의 경제 제재나 이런 부분을 그리고 북한의 어떤 도발 위협을 감내하면서 이 북미 간의 협상을 막고 평화협정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인내하면서 장기적이고 지구적인 어떤 대결을 벌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해법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고요. 그 핵을 저는 전략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한국당은 전술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 가져오겠다라는 B-61 같은 전술핵은요, 이 폭발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전술핵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신형 전술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B-61보다 이 히로시마 원폭의 80배 정도의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B-83 같은 그런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83년에 실전 배치가 됐고요. 그러면 전투기와 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전술핵을 갖다 놔야 전술 핵무기로서 의미가 있지, 그러지 않는 기존의 어떤 소규모 전술 핵무기는 곤란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정부에서 최신형 소형 전술 핵무기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요, 1980년대 말까지는 50년대부터 전술 핵무기를 쭉 개발해 왔습니다. 전술 핵무기도 그냥 이렇게 핵을 가지고 이건 핵무기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나 구성을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 폭발력이나 효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어떤 것은 재래식 폭탄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그야말로 히로시마에 터진 핵무기의 한 100배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에 동서냉전이 90년도에 물러지고 난 다음에 이 소형 전술 핵무기 개발을 지난 한 5년 동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핵무기들이요, 전부 구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형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와 그 다음에 미니처맨이라고 불리는 이런 전략 핵무기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최근에 이 최신형 저강도 핵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략 핵무기는 쓰면 한 나라가 초토화되기 때문에 잘 못 쓰니까 자꾸 목표도 제한되어 있는 전술 핵무기에 집중되어 있었죠. 전략 핵무기는 몇 개만 딱 있고 전술 핵무기를 집중적으로 과거의 동서냉전 시대에 개발했는데 25년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아예 생산 자체를 금지하면서 냉전 시기에 생산된 전술 핵무기들을 폐기하거나 다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지금 한 200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형 전술 핵무기 정강이 이렇게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개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러시아나 북한을 제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전술 핵무기 신형 개발에 나선다면 핵 보유국 사이, 즉 미국과 중러시아 사이에 이런 어떤 군비 경쟁이 다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이 거꾸로 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오바마 때 세계적으로 핵을 비확산시키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원칙이나 비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미 다 물 건너 가버린 쪽에서 미국이 이걸 개발한다고 해서 전 세계의 핵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신형 전술 핵무기 개발은 미국 의회를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미국의 핵정책은
이 위선을 버리고요. 보다 현실적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과거의 그런 구형 전술 핵무기가 아니라요. 훨씬 더 능력이 정강된 신형 전술 핵무기를 가져와야 된다. 그냥 전술핵 배치라고 상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전술핵에서도 아주 천지 차이가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북한이 가진 전략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술 핵무기를 가져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전략 핵무기 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술 핵무기 배치나 전략 핵무기 배치나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